정부가 오늘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20%로 낮춰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편리한 송금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토스가 우리나라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거듭납니다. 빠른 외형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 느림보 전략으로 신용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장래 가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9년 뒤 전국 17개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2047년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자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허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원천 금지됩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과 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라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집니다. 현재 서울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엔 5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내다 팔 수 있도록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 올라갑니다. 여기에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비과세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신규 주택을 산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치 않겠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열기를 깨뜨리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수도권 분양 현장에선 새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원도심에서 분양에 나선 한 대단지에는 주말 동안 5만 명이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함께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8달 6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2,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지난 13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 동안 방문객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한 5만 명이 이제 국방하는 그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는데요. 그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기 일부에서도 많이 또 오셨습니다. 지난달 코오롱 글로벌이 분양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는 1순위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고 같은 날 청약이 이뤄진 2단지도 42대 1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수원 원도심 일대. 공급까지 뜸하다 보니 새 아파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수원 구도심 쪽으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신규 주택의 구매욕이 상승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달구와 권선구 등 원도심 일대는 정비 사업을 통해 2만여 가구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쌍용건설은 권선 12구역에서 930가구를, 포스코건설도 장안 4구역에서 460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내 계좌 간 편리한 송금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토스가 우리나라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거듭납니다. 지난 5월 심사에서 자본 조달력 등의 문제로 고배를 마셨는데 이를 몇 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외형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 느림보 전략으로 사회초년생 등 신용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뱅크가 K뱅크, 카카오뱅크 뒤를 잇는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의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KB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이면서 지배구조 안정성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벤처 투자자 위주의 주주 구성에서 벗어나 은행과 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했고 지난달 상환전환 우선주를 전환 우선주로 전량 전환하며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실제 외평위도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 주주의 혁신 역량과 금융 혁신 의지가 강하고 사업 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이번 예비인가에 도전했던 소소 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토스뱅크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취득해 영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토스뱅크가 1년 반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실제 영업은 2021년 7월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 모델과 달리 천천히 성장한다는 방침이라며 출범 2년 후 총자산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가 금융 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급 가불 대출 서비스 또는 신용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할부 금융 등 신용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신청과 관련해 2개까지 추가로 인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인터넷은행업 인가 수요가 있으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4%가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며 약 한 달 만에 2170선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미국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언급한 바 있고요.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도출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큰 폭의 상승 랠리를 탔던 우리 증시, 이번 주에도 그 랠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주는 대외 변수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2118.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46억 원과 1890억 원을 순매도해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0.15% 오른 644.44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좀 특히나 지난주에는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는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고 긴축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를 세 차례 인하를 했고 네. 초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월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행보가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이렇게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FOMC에서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합의 소식도 굉장히 좋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1.5%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했는데요. 김수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중국산 수입품은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 등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면서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철회된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IT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의 증시 전망은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증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치를 NH투자증권 2090에서 2170, 하나금융투자 2130에서 2180, KF투자증권은 2140에서 2220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밴드 상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희가 지난주하고 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스몰딜 합의로 15일 예정됐던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우려는 해소됐다면서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가 컸던 국가의 밸류 정상화와 불확실성 잠정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영교 KF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며 2020년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외 갈등보다는 경기 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예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했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기 개선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그동안 소외받았던 에너지, 철강,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11만 6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598만 7천 가구로 처음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9년 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2047년엔 가구주의 중위 연령이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서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외에도 2047년엔 가구주 4명 중 1명이 미혼 상태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메프 2019 결산 키워드로 60대 이상의 무경계를 꼽았습니다. 소극적이었던 60대가 온라인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또 남성 소비자는 뷰티 상품 구매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는데요. 올해 소비 패턴을 정세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온라인 쇼핑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올해 11월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대와 70대 고객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와 54%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40대 고객의 매출은 1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거래액 상위 100위 제품 가운데 디지털 가전상품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9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60대가 가장 많은 돈을 쓴 제품 2위에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아이패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기존 실버 세대가 갖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노년층인 뉴 실버 세대의 역할이 커진 탓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도 상당히 꽤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도하기가 어려웠지, 이 온라인 쇼핑을 한번 해보고 나서는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온라인 쇼핑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 온라인 쇼핑족도 크게 늘었습니다. 남성 소비자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해 여성 고객 매출 신장률을 큰 폭으로 제쳤고 건강식품 등 자기관리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20대는 뷔페나 워터파크 입장권 등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결제하던 서비스 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은행은 원금을 잃을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을 프라이빗 뱅커 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대해선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은행에서는 적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을 것이란 고객의 기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원금 손실률 기준 등은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금융위는 논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공동 태스크포스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섰습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양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협의체를 조성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근절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합니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대기업의 이익 독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를 독점하는 상황.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대기업과 갈등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기업과 싸우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좋은 뜻에서 이 합의를 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이 노동단체와 경제단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닌가 그런. 중기중앙회는 이번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국내 경제단체들과도 접촉해 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 예보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올 10월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75% 정도의 국민들이 예보를 믿겠다,
믿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85%가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많은 국민들이 기상 예보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신뢰성이 조금 더 높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 실황이 아닌 예보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비를 또 어떻게 하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상예보 만족도가 75%면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보다 낮아요. 왜 낮은 겁니까? 저도 이제 예보를 하는 사람으로 조금 예.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게 좀 씁쓸하시겠어요. 네. 예. 다만 이제 예보 정확도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뭐 약간 떨어지긴 해요. 예.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신뢰도는 무려 10%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은 좀 변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만족도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예보와 다르게 비가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8년에 오보율은 40.4%로 17년보다는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눈비가 올 것을 예보하지 못한 경우는 증가했다는 것이죠. 특히 맑음을 예보했는데 실제로는 비가 내렸던 비율도 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비가 온다 그랬는데 맑았던 경우에는 피해가 없겠지만 가끔씩 그러잖아요. 맑은 날씨다 그랬는데 나갔는데 비 오면 굉장히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황당해서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민 만족도 감소 원인으로는 호우 및 태풍 기간의 적중률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2018년 호우 및 태풍특보의 적중률이 2017년에 대비해서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태풍이나 호우 같은 경우 큰 관심을 갖는데 예보가 틀리다 보니까 더 많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7년 대비해서 18년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신뢰성이 조금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날씨 실황이 아니라 예보에 따라서 소비 행태가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변화합니까? 교양이나 문화, 오락은 평일에는 실제 날씨가 중요해요. 예. 공휴일에는 근데 날씨와 예보에 덜 민감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상적인 소비 업종인 쇼핑이나 유통업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날씨 또 예보에 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 예보의 영향도는 주로 공휴일에 높고 이제 어떤 분야가 가장 높으냐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가 가장 높고 보건업이 그 뒤고 의생활, 주생활 순이라고 합니다. 기상 예보 영향도가 평일과 공휴일의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예약을 해야 하는 업종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날씨가 예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수재라든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예보에 좀 덜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보 영향이 평일과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요. 평일 예보에 민감한 업종은 영화, 공연장, 가구 및 가전제품이고요. 공휴일은 피부과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화라든가 공연장,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공휴일에는 날씨와 예보에 덜 민감하지만 평일에는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예보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호우나 태풍 등의 특보는 영향이 어떻게 옵니까? 평일에는 이제 태풍이 호우특보보다 더 많은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매출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특보가 발효가 되면 매출이 감소하는 톱6 세부 업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평일은 특보가 발령되면 세차장, 보일러, 그다음에 여객선, 자동차 정비, 찜질방 업종의 매출이 모두 감소한다고 해요. 반면에 공휴일에 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골프장, 공공서비스, 부동산 중개, 자전거, 예술품, 사치용품 매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야외 업종이나 사치품 구매 관련 업종의 매출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죠. 날씨 실황이라든가 혹은 예보와 연관된 업종에서는 예보에 따른 좀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은 매출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 예보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충남 서해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라도,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은 5mm 미만으로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적셔주기에는 아쉬운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전국의 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고요. 먼지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 7도, 청주 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 아침 기온 9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고요.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부산 1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종일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4m, 동해상으로는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춥겠고요. 수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 대출, 청약, 공급 대책까지 필요한 모든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건데요. 분명 이제 주택 구입하긴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아주길 이번에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